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72세 이명숙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주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죠.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제주도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와이 간 일주일 사이에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짐 빼.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뭐라고요? 집을 파셔놨다고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준비된 결정인지, 그리고 72세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2세 이명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명숙의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을 투병했지만 결국 눈을 감았죠. 장례식장에서 명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죽음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 이제 혼자 사는 공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사세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준호는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손자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명숙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손자 민준이도 보고 싶었어요. 당시 5살이었던 민준이는 명숙을 무척 따랐으니까요. 그럼 잠깐만 있다가 갈게. 명숙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빌라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부부는 둘째 아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애가 둘이 되면 집이 좁을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방이 하나 더 필요한데.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할게. 우리 같이 살자.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손주들 크는 거 보고 싶어. 그리고 너희도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명숙은 40년간 모은 돈으로 강남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좋은 학군의 아파트였어요. 당시 가격으로 18억 원. 명숙이 전액 현금으로 샀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잘할게요, 어머님.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명숙은 손주들을 돌봤어요.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수지는 감사하다며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가족인데 뭘? 명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웃음이 가득한 집. 이런 게 가족이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째 되던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친구들 초대하는데 청소 좀 해주세요. 부탁이었습니다. 명숙은 흔쾌히 청소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요. 부탁이었습니다. 명숙은 정확히 6시에 저녁을 차렸죠.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이랑 따로 해주세요.
부탁이었습니다. 명숙은 잠깐 멈칫했어요. 한 집에 사는데 빨래를 따로?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부탁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명숙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항상 있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수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응, 했어. 정말요? 어제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거실 구석에 먼지 있었어요.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일 청소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완벽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알았어. 며느리 수지는 간호사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했어요. 수술실 간호사였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오늘 수술 5건이나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죠. 명숙이 저녁을 차려 올렸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어. 네, 어머니. 수지는 식탁에 앉았지만 휴대폰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반찬 왜 이렇게 짜요? 미안, 내가 실수했나 봐.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40년간 외과 의사로 일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수술 3건씩 하고 환자들 살리느라 밤새도록 일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6년째 되던 해, 명숙의 하루는 완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아침 식사 준비, 7시 손주들 학교 데려다 주기, 8시 집 청소 시작,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10시 빨래, 명숙 것과 가족 것 따로, 11시 장보기, 12시 점심 준비, 오후 2시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기, 오후 4시 저녁 준비 시작, 오후 6시 정각, 저녁 식사, 오후 7시 설거지 및 정리, 오후 9시 손주들 숙제 도와주기, 밤 11시 잠. 명숙의 하루였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어느 날 명숙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학 다큐멘터리였어요. 심장 수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손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일 했거든. 정말요? 할머니가 의사였어요? 응. 그때 며느리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주들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의사였다는 둥. 애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상한 얘기? 7년째 되던 해, 명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청소. 어머니, 빨래. 어머니, 저녁.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숙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래? 제주도. 미안, 영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손주들 봐야 해서. 명숙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미안해, 영숙아. 전화를 끊고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명숙도 몰랐습니다. 10년째 되던 해봄. 명숙의 허리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릿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통증이 왔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명숙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죠. 할머니,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MRI 사진을 봤어요.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시나요? 응. 무거운 거 자주 들으시고요. 장보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이거 방치하시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술 권장합니다. 명숙은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응. 디스크가 심해서.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 수술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요? 엄마, 저 그날 회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수진이한테 부탁할게요. 수술 전날 밤, 명숙은 혼자 짐을 쌌습니다. 입원 가방, 세면도구, 옷가지, 슬리퍼. 수진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일 엄마 수술인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수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내일 근무해요. 수술실 간호사 부족해서 못 빠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출신이시니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수술받는 사람이 의사 출신이면 보호자가 필요 없다고?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명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혼자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죠.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바빠서 못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수술 동의서는 할머니가 직접 사인하시면 돼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아주고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두드려주고 명숙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빠서요. 괜찮아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수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명숙은 회복실에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화끈거렸죠. 물. 간호사가 물을 줬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옆 침대에는 70대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옆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제가 이불 덮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입원 3일 차. 명숙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하루에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일 차 되던 날
퇴원 전날 준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내일 퇴원이시죠? 응. 제가 차로 데리러 올게요. 몇 시예요? 오전 10시.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3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어요. 명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퇴원 날, 준호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명숙은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많이 아팠거든요. 차에 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집안일 가능해요? 집이 엉망이 되어서. 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 집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요. 수진이도 피곤하다고 청소 안 하고. 준호야. 네. 나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면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파출부에 불과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술 잘 되셨어요? 응, 다행이네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 파출부요? 돈도 많이 들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비용이 아까운 돈인가? 2주가 지났습니다. 명숙의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허리 좀 나아지셨어요? 조금. 그럼 이제 청소 가능하시죠? 집이 정말 지저분해서.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를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구부릴 수도 없었지만 쪼그려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죠. 3주째 되던 날 밤, 명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니 허리가 계속 안 좋으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시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이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생활 생각하면 어머니 계시면 우리끼리 시간도 없고.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애들 교육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솔직히 불편해요. 명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간섭이라고? 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명숙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구나.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가려고 해요. 명숙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와이? 네. 일주일 정도요. 준선의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줬어요. 그렇구나. 명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호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네. 저희끼리 가족여행이에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명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희끼리 가족여행?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집을 마련한 사람이 나인데, 하지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네, 엄마. 일주일 동안 편히 쉬세요. 며느리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 푹 쉬세요. 청소 같은 것도 안 하셔도 돼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걸 느꼈지만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이 하와이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공항 가는 택시를 탔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봐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은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족여행.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명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어요.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명숙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명숙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거실에는 명숙이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명숙이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샀고 명의도 명숙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명숙이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것과 따로 해주세요. 마치 명숙이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거였죠. 명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이요? 네,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강남 32평 아파트요. 제 명의예요. 금매로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매요? 혹시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일주일 안에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뵐까요? 좋아요. 부동산 직원이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명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성껏 관리? 10년 동안 매일 청소하고 닦고 정리했죠. 하지만 인정받은 적은 없었어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학군이 좋아서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명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명예 이명숙, 대출 없음. 모두 명숙 단독 소유였어요. 아들 부부는 어머니 집이라고 착각했을 뿐 법적으로는 명숙의 집이었습니다.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신혼부부였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저희 꼭 사고 싶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명숙의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명숙이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미련이 없었어요. 둘째 날 명숙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죠.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뭐? 갑자기? 응. 혼자 살아보려고. 명숙아, 무슨 일 있었니? 영숙은 명숙의 오랜 친구라서 명숙의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명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명숙아. 진작 그랬어야지. 고마워, 영숙아. 제주도 가면 내가 자주 놀러 갈게. 바다 보면서 같이 소주 한잔 하자.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명숙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셋째 날부터 명숙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30년을 살았지만 명숙의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몇 켤레, 사진 몇 장,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가 왔을 때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거든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명숙의 인생은 정말 명숙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넷째 날 명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방들, 화장실. 10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공간들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청소하지 않을 곳들이었죠. 다섯째 날 명숙은 손주들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아, 지원아. 할머니가 갑자기 멀리 가서 미안해.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응원할게.
사랑해. 할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명숙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하와이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명숙은 이삿짐을 다 싸놓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죠.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며느리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왔어. 수진이 거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아들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명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제주도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생각했어. 10년?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알아서 하면 돼. 금요일까지 짐 빼.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짐을 빼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응.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주인이 들어와.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데?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너희는 그냥 함께 살았을 뿐이야.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네. 그냥 나를 가족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것뿐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명숙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면 수술할 때 와 있었겠지. 엄마, 가족이면 요양원 이야기는 안 했겠지.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엄마가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40년간 외과 의사로 일했어. 하루에 수술 3건씩 하고 환자들 살리느라 밤새도록 일했지. 엄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었어.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명숙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의사였다는 걸 너희는 알았지. 근데 관심이 없었잖아. 그건 그냥 집에 있는 사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나였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너희 수단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금요일까지 나가줘. 이미 잔금도 받았어.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내일 긴급 이사회가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네. 무슨 일인데요? 주요 투자자 중 한 분이 지분 회수를 결정하셨어요.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신데요? 이명숙 선생님이십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명숙, 시어머니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명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병원 투자자셨어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20년 전에 투자했지.
서울대병원 앞 그 병원. 얼마나 투자하셨는데요? 50억? 지분 30%야.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0억? 지분 30%? 그럼 시어머니가 병원의 대주주였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의사였다는 게 여기서 아무 의미 없었잖아. 너희한테 난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투자금 회수할 거야.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병원이, 그건 병원 사정이고 나는 내 돈 찾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습니다. 명숙의 박스들을 실었어요. 대여섯 개뿐이었죠. 아들 가족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명숙의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손주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명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갔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명숙의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상에 사진을 놓고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명숙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입만 맞추지 않고 그냥 명숙이 먹고 싶은 걸 먹는 저녁.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명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경계였습니다. 더 이상 수단이 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투자금 회수 좀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명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숙의 돈이었고 명숙이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산책을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료 상담 봉사였어요. 40년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조언을 해드렸죠.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더 기쁘네요.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명숙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 응. 이제야 진짜 명숙이 같아. 둘은 바다를 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한 거야. 그날 밤 명숙은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파출부도 아니야. 그냥 이명숙이야.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게 명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은 계속 왔지만 명숙은 답하지 않았어요. 용서가 아니라 단절. 복수가 아니라 존엄 회복. 그것이 명숙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명숙. 진짜 내 인생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시는 분께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